우리가 이제 임상에서 많이 검사하는 게 혈전 검사를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검사하는 거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데, 물론 오토 엔티바디라고 생각한 거는 다 유산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선생님은 류마토이드 엔티바디를 측정하고, ANA를 측정하고, 엔티뉴클레 엔티바디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문제가 있어서 유산을 일으킨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사실 이제 그 교과서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실 어토이뮨 엔티바디라 해서 다 유산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검사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제 검사를 하다 보면 왜 했는지도 모르고 검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검사는 루푸스 항체, 루퍼스 엔티코어런트 엔티바디, 그리고 안티카디오리핀 엔티바디, 거기에서 이뮤노글로빈 G, IgM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이뮤노글로빈 G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죠? 그 경우에도 로우레, 미드레벨, 하이레벨이 있는데, 미드 하이레벨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 헤파린이나 아스피린 치료를 꼭 동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항갑상선, 안티사이로이드 엔티바디, 안티마이크로소마 엔티바디 그런 검사도 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선생님 또 이러한 항체가 양성이 나오면은 이게 뭐 태아를 공격한다고 설명을 해서 환자들 당황하고 또 저한테 다시 물어보고 그러는데, 그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검사를 하는 거는 안티사이로이드 엔티바디 자체가 안티트로포블라스트 엔티바디하고 아주 흡사한 그 역할을 하고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플라센타 항체의 어떤 반응이라든가 그거를 간접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하는 거고요. 또한 갑상선 질환의 과거에 알았거나 현재나 미래에 갑상선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오토이뮨 메커니즘에 의해서 사이로이다이티스라든가 하이포사이로이즘이라든가 그런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예측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거지, 그 항체 자체가 태아를 공격해서 유산시키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 밖에 이제 또 뭐 검사할 수 있는 팩터 5 라이딘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테인 C, S 뭐 그런 검사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혈전하고 관련된 검사를 하게 되면 왜 내가 이 검사를 하는지, 이 검사가 양성이 나왔을 때 환자에게 어떤 설명을 해야 될지 여러분은 꼭 그거를 아시고 검사를 내야 되고, 검사의 양성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어떤 치료를 해야 될 건지 그것도 지식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혈전하고 일으킨 거는 임신 자체는 크로틴과 그 라이시스가 반복되는 거예요. 임신을 크로팅을 못하게 하는 메커니즘이 아니라 임신 자체는 엔지오지네시스 신생혈관이 태반에서 만들어지면서 모체 혈관과 서로 연결이 되면서 혈관 개통이 일어나면서 아주 피 터지는 과정을 갖고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임신에서 출혈이 많고 서브코리언이 헤마토마가 많이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신생혈관을 만들면서 자궁벽을 뚫고 들어가면서 혈관이 터지면서 또 여러 인자에 의해서 혈전이 일어나고 또 용해가 일어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혈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 클로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약을 뭐 헤파린을 쓰고 에스피린을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가 크로틴과 라이시스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엔지오지네시스가 이해가 돼야지 총체적으로 임신의 마터널 피타 인터페이스에서 일어나는 엔지오지네시스의 지식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테인 C나 프로테인 S가 이렇게 감소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혈전이 일어나고 그런 캐스케이드가 이제 진행하는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클로팅이 일어나고 라이시스를 진행을 시킬 수 없는 이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태반의 그 혈관, 모체와 인터페이스의 혈관이 교류가 제대로
막지 않고 혈관이 막히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유산이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서브콜리오닉 헤마토마도 생기게 되겠고, 궁극적으로 임신이 진행함에 따라서 태반의 크기도 작아지고 IUGR도 오게 되고 IUFD도 오게 되고 그렇게 되죠.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습관성 유산 환자에서 엽산하고 관련된 유전 인자도 사실 메드로시 테트라 하이드로 폴리니더타지 폴리모피즘을 많이 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팩터를 검사하면서도 이제 와일드 타입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헤테로자이고트 타입이라든가 이제 그런 게가 특히 이제 나오는 경우에 있어서는 엽산 합성에 있어서 유전자 변이가 있기 때문에 활성 엽산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엽산과 관련 유전인자가 뭐가 양성이 헤테로 자이고트 타입이나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뭐 엽산을 5mm씩 막 처방하고 그러는데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사실 활성 엽산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5mm 정도 처방하는 경우에는 몇 년에 한번 볼까요? 사실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기 때문에 루틴으로 막 5mm, 4mm씩 쓰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제가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과연 그게 맞나?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안티포스포리피드, 안티카디오리피드 엔티바디 신드롬이라는 질환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 있어서는 임신 중반기에 혈전으로 인해서 아이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임상에서 이 크라이테리아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자들은 그리 많이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임상적으로 이제 발스큘라 트롬보시스가 있거나 임신 10주 이전에 원인 모르게 자꾸 유산이 되거나 아니면 34주 때 프리매처 버스나 IUFD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임상적으로 이러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서는 꼭 그 검사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안티카디오리핀 안티바디나 루퍼스 엔티카디오리핀 엔티바디 그리고 이제 베타2 글라이코프로테인 1 같은 검사를 해서 적어도 하나 정도가 이게 파지티브 정도 2번 정도 검사해가지고 나오면은 비로소 안티카디오리핀 안티바디 신드롬 항이인지질 항체 증후군 이라고 이제 명명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진짜 인텐시브하게 이제 헤파린 세라피도 해줘야 되고 상과적으로 꼼꼼하게 관찰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혈전을 막기 위해서 여러 번 쓰는 게 이제 에스피린 같은 경우는 이제 안티 플레트리티 어그리게이션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파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롬빈 쪽에 헤파린 라이크 그 모레큘이 바인딩해서 이게 트롬보시스를 일으키지 않게 하는 메커니즘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롬빈이나 이제 그 팩터 10이라든가 그런 거를 인액티베이션 하기 위해서 또 면역글로빈을 사용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파린 경우에도 제가 임상적으로 환자들이 다른 임상 병원 경험을 하고 오신 분 보면 어마어마하게 헤파린을 많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시험관하기 시술 후에도 엄청 많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헤파린이라는 거는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하시고요. 제 경우에는 진짜 헤파린 쓰는 경우가 오토 엔티바디 파지티브인 경우에 그 충족할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헤파린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헤파린을 루틴으로 사용한다면 그분의 OTPT가 증가한다든가 프레티리티
변화가 있다든가 적어도 2주에 한 번 정도는 랩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헤파린하고 관련돼서 나중에 오션이 되면 빌라이 자체가 쓴 사람하고 안 쓴 사람하고 상당히 모양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헤파린을 루틴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과연 내가 이 환자에게 도움되는 약을 쓰고 있나 아니면 내가 경험적으로 사용하면서 너무 과한 치료를 하고 있나 그걸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염색체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구조적인 이상이 잘 문제가 되는데요. 트랜스로케이션 경우에는 과거에 제가 90년대 중반에 이제 PC로 진단을 해서 지금은 이제 PGT-A 검사를 해서 숫자나 이제 그런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노소미하고 트로소미를 피하고 그리고 캐리어인지 구분을 해주고 정상 수정란을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습관성 유산 환자가 트랜스로케이션으로 인해서 진단을 받았어요. 극복하는 방법은 시험관하기에서 PGA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이 환자가 시험관하기 하면서 PGT를 과정을 거치면서 임신을 바로 하면 좋은데 정상 수정란을 넣어줘도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그런 과정이 서너 번 거치다 보면은 나는 과거에 임신은 잘 됐는데 이거 뭐 극복하자고 해서 시험관하게 하고 또 PGT 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고 시험관의 실패도 서너 번 하고 그러고 이제 임신을 하는데 데이터를 보니까는 자연적으로 슈퍼 오뷸레이션에 의해서 트랜스로케이션이 극복하는 빈도하고 우리가 PGT를 해서 IVF 해서 실패하는 과정을 카운트하면은 유산의 그 횟수하고 거의 동등하게 나온 레포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환자에게 그 툴을 적용할 때는 정확하게 예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 PGT 트랜스로케이션 PGT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치료하셨다가 너무 좌절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이제 아니구나 그러는데 뭐 자연적인 놔둬도 사실 임신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PGS나 이제 그거 할 때는 참 유전적인 혈우병이라든가 이 영양증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꼭 저는 해야 된다고 좋은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습관성 유산 치료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자궁 모양이 있으면은 모양이 이상이 있으면 선천적인 건지 교정이 가능한 건지 유착이 있으면은 자궁 내시경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치료를 하고요. 저는 이제 경험적으로 원인 불명인 습관성 유사한 경우에는 고농도 프로제스테론 800mg 정도를 질정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질염 치료를 잘 해주시고 염색체 이상이었을 때는 카운셀링을 잘하고 PGS나 PGA를 할 수 있는 인디케이션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궁이 특히 거대하거나 난소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뭐 적극적으로 시험관하기를 동반해서 시험관하기로서 임신 후에 습관성 유산을 극복하는 플랜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역 치료에 있어서 우리가 면역 글로불린이나 헤파린, 인트라리피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 더블 블라인드 플라세보 랜더마이즈 스터디에 의하면 국제적인 이제 가이드라인은 사실 플라세보 치료하고 면역 글로불린 치료하고 했을 때 효과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헤파린 치료도 효과가 없고 인트라리피드도 효과는 없다고 나왔는데 선생님들이 임상적으로 선별을 잘해서 루틴으로 하다기보다는 환자에 좀 맞게끔 치료를 한정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루틴을 하다 보면은 이게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선생님들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연살생세포 검사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죠. 저는 한 30년 전부터 NK셀 스터디 연구를 했었고요. T셀하고 했었고, 이미 이제 90년대 중반에 데이비드 클락이 NK셀을 설명하면서 관계성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유산이 되면은 자궁 내막 영양막의 데시두아에 NK셀이 증가되어 있는 거는 보고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혈중에서 NK셀을 검사를 해가지고 국소에서 일어나는 거를 설명하는 거는 사실 학문적으로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NK셀의 국소적인 자궁 내막에 있는 NK셀과 페리페럴 NK셀이 서로 흡사하는 표현형이 10%밖에 안 돼요. 1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자궁 내에서 일어나는 거를 국소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NK셀이라는 건 사실 전날 섹스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뭐 어떤 약물 복용을 했거나 감기를 걸렸거나 질염을 걸렸거나 NK셀의 혈관 내의 수치는 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스페시픽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사실 NK셀은 우리가 대슈드에 있는 NK셀하고 그 다음에 말초혈액에 있는 NK셀하고 트로포블라스트에 만나는 부위가 틀려요. 페리페럴 NK셀은 신시어 트로포블라스트하고 맞부딪힙니다. 그리고 대시드 NK셀은 사이토트로포블라스트하고 정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셀이 작용하는 타겟이 또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이해하면은 사실 NK셀을 혈액 내에서 뭐 수치가 12 이상이면 이 사람 습관성 유산 가능성이 높다, 위험하다, 그렇게 설명한 거는 좀 너무나 물론 이제 논문을 쓰셔서 이제 그런 데이터를 하겠지만은 국제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한 번도 혈액 검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환자 습관성 유산 치료라든가 난임 환자에서 전혀 임신율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 CD 타이핑이 표현형이라든가 NK셀 세라피라든가 이뮤노글로빈 세라피 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여러분의 자녀가 이 상황이다 그러면 이 검사를 하고 이런 치료를 할 건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궁 내막이 얇은 경우에 가장 이제 난감한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자궁 내시경을 여러 번도 하고, 요즘은 PRP 치료를 해서 그로스 호르몬을 많이 증식시키거나 내막을 두께를 유도하기도 하는데, 자기 실험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관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에라 검사도 많이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선생님들 뭐 보조식품도 많이 권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조식품도 사실 한두 가지, 요즘은 종합 세트로 잘 나온 게 많잖아요. 하나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보조제를 처방하셔가지고 뭐 환자들이 보따리 들고 와서 7, 8개를 드시고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임상 의사들이 한번 또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습관성 유산에 대해서 환자들도 그 입장에 서면은 자신도 없고, 또 환자가 참 좌절도 하고, 또 환자나 보호자가 공격적이고, 선생님들도 사실 습관성 유산 환자는 난임 환자보다 더 이렇게 정서적으로 그 카운셀링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치료도 참 뭐 드라마틱한 치료를 제시할 수도 없고, 치료했다고 하지만 또 실패하고, 실패했을 때 또 환자하고 또 어려운 상담을 해야 되고, 그 어려운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임신의 성공과 실패는 1차적으로 태아의 염색체 이상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좋은 수정란을 선택해서 또 지금까지 밝혀진 임상적인 진단과 치료에 근거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환자에게 좋은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